한국의 기술력은 놀랍습니다. 2025년 3월, 사우디 사막에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고, 독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도 가격을 2배로 불렀죠. 그런데 한 나라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 공기 42개월, 가격은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비웃었고, 한국이 미쳤다고 했죠. 한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사업을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제 책상 위에 펼쳐진 그래프를 저는 벌써 1시간째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선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었어요. 2030년까지 필요한 전력 설비 용량 123기가와트, 현재 93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를 더 지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일반 발전소 30개 분량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리야드의 석양이 사막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사무실 에어컨은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밖의 기온은 섭씨 45도. 해가 지고 있는데도 그 정도였죠. 저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 이름은 칼리드 알 오타이비. 사우디 전력조달청 프로젝트 총괄국장. 55살입니다. 지난 30년간 내 나라의 전기를 책임져 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어깨가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서명하신 지시서가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 계획. 리야드 북동쪽 사막 한복판에 1800메가와트급 초대형 가스복합발전소 2기를 동시에 건설하라는 명령이었죠. 이름하여 루마일과 나이리아일 프로젝트. 저는 지시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종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끝이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1800메가와트급 발전소 2기를 동시에 짓는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규모였습니다. 한 기만 지어도 48개월은 걸리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2기를 동시에, 그것도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모래 폭풍이 1년에 수십 번 부는 땅에서, 게다가 왕세자 전하께서 못 박으신 완공시한은 2028년, 즉 42개월 내에 2기를 모두 끝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업계 관행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이 거무죽죽했어요. 지난 3개월간 제대로 잔 날이 손에 꼽힐 정도였거든요. 비전 2030점 왕세자 전하께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시는 대역사.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는 나라, 기술과 산업으로 자립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믿었어요. 제 세대에서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공장도, 도시도, 내옴도 다 전기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전기가 모자라면 비전 2030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거였어요. 저는 책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맨 위칸에 낡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1974년 주베일 항만 건설 현장. 맨 앞줄에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죠. 제 아버지였습니다. 옆에는 동양인 남자 3명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채로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었죠. 아버지는 평생 그 사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막에서 함께 땀 흘린 한국 친구들 이야기. 이름도 잘 기억 못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생하게 말씀하셨어요. 칼리드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짜 파트너는 말이다. 위기 때 드러나는 법이야. 평상시엔 다 친구인 척하지. 근데 막상 급한 일이 터지면 다 도망가더라. 끝까지 남는 놈이 진짜 동료란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유리 표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왜 지금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국장님, 국제입찰 공고 서류 최종 검토 요청드립니다. 내일 아침 공고 나갑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공고가 나가는 순간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지는 거였어요. 알겠네. 지금 내려갈 테니 준비해 두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서 웃고 있는 내 남자. 반세기 전 그들이 남긴 약속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때는 저도 짐작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에서 무언가 눈길을 끌었어요. 낡은 상자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상자였죠. 돌아가신 지 벌써 7년. 상자를 열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서실로 내려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상자를 꺼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먼지를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오래된 종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작업 일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갈색으로 변색된 공책들이었죠. 그 아래로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맨 밑바닥에 노란색 안전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이 갈라지고 색이 바래 있었지만 앞쪽에 새겨진 글자는 아직 또렷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는 아버지께서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건설. 저는 그 안전모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버지 머리 사이즈보다 한 치수 컸던 걸 기억해요. 어린 시절 저는 장난삼아 그걸 써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 친구다. 칼리드야. 이 안전모 주인이 너한테 인생을 가르쳐 줄 거야. 아버지의 일지를 펼쳤습니다. 아랍어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날짜가 맨 위에 적혀 있었어요. 1975년 8월 17일. 저는 그 페이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다. 크레인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철골 구조물이 내 위로 떨어졌다. 한국인 동료 김 씨가 나를 덮치듯 밀쳐냈다. 김 씨는 어깨를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사람들이 김 씨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다. 김 씨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아이가. 당연한 거지.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일지를 덮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평생 그 사진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일지 갈피에서 종이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칼리드에게. 내가 나중에 큰 자리에 오르면 말이다. 사람을 보고 판단해라. 서류를 보지 말고. 계약서보다 땀방울이 더 정확한 법이다. 진짜 친구는 위기 때 드러난다. 아버지가.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이 말씀을 남기신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언이었을까요? 저는 안전모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베일 사진을 그 옆에 나란히 세웠어요. 사막의 새 한국인이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50년의 시간을 건너 말을 걸어오는 듯했죠. 저는 비서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으라, 국제입찰 공고 내용 말이야. 수정할 부분이 있어.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술평가 항목에 하나 추가해. 현장 적응력, 사막 환경에서의 시공 실적. 이게 가격보다 중요하다고 명시해도.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자으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러면 서구 대형사들이 불리해지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안전모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반세기를 건너온 그 노란색이 석양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괜찮네. 서류로 지어지는 발전소는 없어. 땀으로 짓는 거지.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계약이어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사막 위로 붉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내일이면 이 공고가 전 세계로 나갈 거였어요. GE, 지멘스, 미쓰비시, 알스톰, 두산.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이 입찰에 달려들 터였습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싸움의 승자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이 결정할 거라는 사실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입찰 실무팀 5명.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이 프로젝트 때문에 집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었죠. 저는 그들을 회의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 압정이 꽂힌 도시들. 발전 설비 제조의 심장부였습니다. 미국 스키넥터디, 독일 미넨, 일본 고베, 프랑스 벨포르, 그리고 대한민국 창원. 각 도시 옆에는 기업 로고가 붙어 있었죠. 자으라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30대 초반의 똑똑한 엔지니어였습니다. 미국 유학파이자 아랍에미리트 발전소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던 베테랑이었죠. 국장님, 현재 유력 후보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기술력, 브랜드, 정치적 안정성 모든 면에서 최고 점수입니다. 차선책은 독일 지멘스, 정밀 가공 기술에서 세계 1인자고요. 세 번째는 일본 미쓰비시인데 가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한국은? 자으라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요.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동과 동남아에서 레퍼런스도 쌓였고요. 다만 1800메가와트급 초대형 설비 2기를 동시에 수행한 경험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실무팀 국장 한 명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업은 미국이나 독일에 가는 게 정석입니다. 한국에 막히면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300억 달러가 걸린 사업에서 모험을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비전 2030 일정이 걸려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지도 위 창원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어요. 아버지의 일지에 적혀있던 도시였습니다. 김 씨가 고향이라고 했던 땅. 지도 위 작은 점에 불과한 그 도시에서 반세기 전 사우디를 구해준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죠. 자으라, 공고 나가면 각국 기업에서 현장 실사 요청이 올 거야. 그때 말이야. 실사 일정을 일부러 빡빡하게 짜줘. 자으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요? 리야드 도착해서 라비까지, 그리고 제벨 두카니까지 3일 안에 전부 다 돌고 제안서 제출하게 만들어. 사막 한복판 새벽 5시 방문 일정도 넣고 한낮에 야외 회의도 잡아. 국장님, 그건 무리한 일정이에요. 다 항의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첫 번째 필터야. 우리 현장이 얼마나 가혹한지 감당할 수 있는 회사를 가려내야 해. 서류로 통과한 놈들 중에 진짜 현장에 살아남는 놈을 걸러내자는 거지. 회의실이 술렁했어요. 실무팀 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국제관례에 맞지 않습니다. 대형사들이 거부하면 어쩌려고요. 그럼 그 회사는 아예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거야. 사우디 사막에서 42개월 안에 3600메가와트를 지으려면 새벽 5시 현장 방문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해. 저는 의자를 밀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바깥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리야드 시내 불빛이 사막 위에 보석처럼 뿌려져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전기로 켜지는 거였어요. 그 전기를 누가 만드는지 결정하는 게 내일이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저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각 회사 대표가 직접 참석하도록 명시해. 상무, 부사장, 지사장 따위 말고 회장급 또는 사장급, 못 오면 입찰 자격 박탈. 실무팀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으라가 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국장님 지휘회장이 여기 올 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스케줄이 빈살만 왕세자님보다 빡빡합니다. 그럼 안 오겠지. 안 오면 우린 그 회사 안 쓰는 거고. 내가 궁금한 건 말이야. 어느 회사 오너가 이 사업에 진짜로 사활을 거는가야. 기술은 비슷비슷해. 결국 의지가 승부를 갈라. 실무팀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자, 내일 아침 8시. 공고 나갑니다. 세 개가 우리 테이블로 모여들 거야. 잘 준비하게. 회의실을 나서는 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저도 완전히 예상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아버지의 안전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죠. 그로부터 정확히 72시간 후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공고가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팩스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자으라가 급하게 올려둔 모양이었죠. 종이 위에 빨간 사인펜으로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용지를 집어들었어요. 발신처는 지휘 파워.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본사였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커피잔을 놓칠 뻔했어요. 입찰 철회 통보서였습니다. 귀사가 제시한 공기 42개월은 당사 기술 기준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800메가와트급 설비 2기의 동시건설은 전례가 없으며 사막 환경에서의 냉각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최소 54개월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한다. 세계 최대 발전 설비 기업이, 그것도 공고. 나간 지 사흘 만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자으라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국장님, 큰일입니다. 지금 막 지멘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자으라의 손에 팩스 용지가 또 하나 쥐어 있었습니다. 지멘스도 철회했습니다. 이유가 똑같아요. 공기 불가능, 사막 환경 리스크 과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으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쓰비시도 1시간 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참가는 하겠지만 공기를 60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조건부예요. 가격은 저희 예산의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사실상 거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세계 3대 발전 설비 기업이 동시에 등을 돌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입찰 실패가 아니었어요. 저희 직업 인생이 끝나는 소리였고 비전 2030의 전력 계획이 통째로 붕괴되는 소리였습니다. 자으라가 제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요구 조건 때문일까요? 오너 직접 참석이니 사막 실사니 너무 무리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조건들은 진짜 이유가 아니야.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저들은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거지. 지희는 지금 미국 본토에서만 해도 수주가 넘쳐. 지멘스도 유럽 에너지, 전환 사업으로 바쁘고 굳이 사막 한복판에서 전례 없는 규모에 도전할 이유가 없는 거야. 실패하면 회사 이미지만 깎이거든. 자으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죠? 남은 건 알스톰과 두산 둘뿐인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막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해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를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사무실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국장님, 프랑스 알스톰에서도 방금 팩스 왔습니다. 참가는 하되 사우디 정부가 리스크의 70%를 보증해달라는 조건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리스크 보증 70%. 실패하면 사우디 정부가 돈을 내주겠다는 각서였죠. 이건 계약이 아니라 사기에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알스톰도 사실상 발을 뺀 거였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으라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장님, 한국 두산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기 연장이나 예산 증액을 왕세자 전하께 청원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자으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비전 2030 전체를 흔드는 일이야. 전하께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노란 안전모를 꺼냈어요. 반세기 전의 유품. 자으라는 제가 뭘 꺼내는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죠. 자으라, 창원 어디 있는지 알아내. 한국 경상남도 남쪽 항구 도시인데요. 갑자기 왜요? 비행기 티켓 예약해. 오늘 밤 출발하는 걸로. 내가 직접 간다. 자으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국장님, 입찰자를 국장이 직접 찾아가시는 건 국제관례에 맞지 않습니다. 평가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게 왜 입찰자를 만나러 가는 일이야. 동업자 후보를 만나러 가는 거지. 저는 안전모를 손에 쥐고 자으라를 바라봤어요. 서류는 필요 없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창밖에서 리야드의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어요. 그날 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아무 일도 손에 잡지 못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왕세자 궁전에서 긴급 호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희와 지멘스 철회 소식이 벌써 궁전까지 들어간 거였죠.
왕궁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고위 관료 10명이 먼저 와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 재무부 국장, 투자부 실장, 그리고 친미파의 좌장이라 불리는 압둘 라흐만 산업부 차관까지. 압둘 라흐만은 미국 유학파의 미국 기업 출신이었죠. 지금 제 얼굴만 봐도 이를 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칼리드. 압둘 라흐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을 한 건지 자네 알고 있나? 지희가 사우디 입찰을 거부한 사례가 지난 30년간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억하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계속했어요. 없었어. 단 한 번도. 그런데 자네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어서 세계 최고 기업이 우리 땅을 떠났다. 이게 외교 문제야. 무역 문제가 아니라. 저는 허리를 폈어요. 차관님, 조건을 완화해서 지희를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공기가 60개월로 늘어나고 가격이 2배가 됩니다. 전하의 2028년 목표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게 자네 책임인가? 목표 일정 맞추려고 나라를 통째로 실험대에 올리는 게 옳은 일인가? 자네가 한국에 맡기겠다고 하는 거 지금 온 궁전이 알고 있어. 한국이 1800메가와트 2기를 동시에 지은 적 있나? 없습니다. 세계 어느 회사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압둘 라흐만을 마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전 현장 감독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온 저를 그는 항상 낮춰봐왔죠. 미국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요. 차관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지금 고르는 건 건설사가 아닙니다. 42개월간 우리 사막에서 함께 피 흘려줄 동료를 고르는 거예요. 지희가 떠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업이 자기들 회사 체면을 깎을 위험이 있다고 본 거예요. 지멘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 우리는 그 정도 존재입니다. 누구는 우리를 과제라고 보지만 누구는 기회라고 봅니다. 과제로 보는 자와 기회로 보는 자. 제가 찾는 건 후자예요. 에너지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기회로 본다는 증거가 있나? 그냥 자네 감이 아닌가? 저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실무팀에게 받은 자료였어요. 차관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난 5년간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 목록입니다. 오만 살랄라 발전소, 베트남 응이손, 카타르 알카르사, 그리고 인도 문드라.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부 다른 선진국 기업이 포기하거나 중도 하차한 사업들입니다. 그걸 한국이 이어받아서 전부 공기 내에 완공시켰어요. 제가 찾는 건 바로 이런 회사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압둘 라흐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칼리드, 자네 생각을 존중한다고 치자. 그래도 이건 외교 문제다. 백악관에서 아람코에 연락이 올 거야. 지희 철회를 자네가 유도했다고 보고가 갈 테니까. 그러면 미국산 무기 정비 부품, 국방협력, 투자 유치 모든 게 꼬인다. 자네 한 사람 고집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안보를 손에 쥐고 있는 존재였죠. 그 손이 조금만 조여져도 왕국이 숨이 막힐 수 있었습니다.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진짜 친구는 위기 때 드러나는 법이다. 하지만 이게 위기인가? 아니면 제가 위기를 자초한 것인가? 아버지의 말씀을 핑계로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닌가?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압둘 라흐만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칼리드, 한 가지 선택지를 주지. 지금 당장 조건을 완화해서 지희를 다시 불러오든가 아니면 자네가 직접 왕세자 전하께 보고해. 한국이 42개월 안에 3600메가와트를 지을 수 있다고 자네 목을 걸고 보증하라고 말이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목을 건다. 이 자리에서 그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우디에서 왕세자 전하께 목을 건다는 건 비유가 아니었죠. 정말 제 인생 전체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왕궁 정원의 야자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관님, 오늘 저녁 6시 비행기를 탈 겁니다. 창원에 가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돌아오면 전하께 보고 드리겠어요.
제 목을 걸어도 될지 아닐지, 그건 제가 그들을 만나 본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압둘 라흐만이 코웃음을 쳤어요. 칼리드, 자네 진짜 미쳤군. 저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돌아섰어요. 차관님, 미친 짓을 한 번도 안 해본 나라가 역사에 이름을 남긴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니 복도 끝에서 자으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제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이륙까지 4시간 남아 있었습니다. 이륙까지 4시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잠깐 들러 짐을 꾸렸어요. 아내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이런 급작스러운 출장은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요. 괜찮아. 며칠만 다녀올게. 저는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안전모를 꺼내 가방 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걸 왜 가져가요? 아버님 유품이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 지퍼를 닫고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돌아보니 아내가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리야드 공항은 평소처럼 분주했어요. 저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탑승 안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칼리드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중동 지사장 박현수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사우디에 주재하는 두산 지사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묵직했어요. 지사장님,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주시네요. 네, 본사에서 국장님께서 창원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라운지, 구석 자리로 옮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보러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포기하게 만들러 오시는 겁니까?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뜻밖의 질문이었거든요. 보통 한국 기업 임원들은 저를 과도하게 대접하려 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에 일말의 아부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지사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가는 이유는 판단하려는 겁니다. 두산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친 건지를요. 감정이라 하시면 저희 아버지가 1970년대에 주베일 건설 현장에서 한국 분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박현수 지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다면 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창원에 도착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공식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은 무시하고 오셔도 됩니다. 국장님 원하시는 곳 어디든 몇 시든 저희 공장을 여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안내 없이 새벽 3시에 오시든 주말 한밤중에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로 그래도 됩니까? 대기업 공장이 그렇게 쉽게 열립니까? 한국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국장님, 평상시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보여주기 위해 꾸민 걸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저희는 국장님께 저희 민낯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0년간 이 바닥에서 수많은 기업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속이려고 했죠. 잘 보이려고 애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게 민낯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사장님, 창원에 도착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죠. 지사장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저도 1970년대생입니다. 제 아버지도 주베일 현장에 계셨어요. 그때 함께 땀 흘린 분들 덕에 우리 세대가 큰 집에 살고 대학까지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말씀하셨어요. 사우디 사람들한테 언제든 진심을 보여라. 그들이 우리 회사의 첫 해외 고객이었다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일지가 떠올랐습니다. 반세기를 건너 이어지고 있는 끈을 저는 이제 확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사장님, 저는 서류 같은 거 안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국장님, 편안한 비행 되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탑승교로 걸어 들어갔어요. 창원까지 12시간. 저는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가 지나갔어요. 공장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제가 감정에 속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땅을 떠나는 순간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주베일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밤새워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대요. 그들은 불빛 아래서 이를 악물고 콘크리트를 부었다고 했어요. 옆에서 감독하던 미국 기술자들은 다 호텔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반세기를 건너는 여행이었습니다. 12시간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니 박현수 지사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현장 사람의 분위기가 났어요. 국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그는 제 가방을 받으려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굳이 가방을 들어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공항에서 창원까지는 차로 4시간 남짓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을 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산과 들판. 사우디에서는 평생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박현수 지사장이 운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국장님, 창원에 도착하시면 먼저 숙소에서 쉬시는 게 좋으실 텐데요. 아니요. 바로 공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어요. 2시간쯤 달리자 대전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지사장님, 아버님은 주베일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박현수 지사장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바라봤어요. 미소가 살짝 스쳤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철근공이었습니다. 경상도 산골 출신인데 23살에 사우디로 가셨어요. 당시 한국에선 사막에서 돈 벌어온다는 말이 동네 축복 같은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3년 기다리셨대요.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손이 다트고 얼굴이 까맣게 타 있었는데도 어머니는 안아주지도 못하셨답니다. 냄새가 너무 독해서요. 기름 냄새, 모래 냄새,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어서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한국 돌아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현대중공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죠. 저를 서울 명문대 보내셨고 제가 두산에 입사할 때도 아버지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사우디 가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가라.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빚이 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산들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 산 어디쯤에서 반세기 전에 한 청년이 모험을 꿈꾸고 사막으로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지금 반세기 뒤에 저를 창원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사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산이 이번 사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800메가와트 2기 동시에 42개월 안에 말입니다. 박현수 지사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창원 공장엔 머리가 좋은 놈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독한 놈들이 많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참 한국적인 표현이었죠. 독한 놈들이라고요. 네. 한번 하겠다고 맡은 일은 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않고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밤새우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경쟁력입니까? 경쟁력이라기보단 문화입니다. 우리 세대가 아버지 세대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차가 창원 톨게이트로 들어섰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현수 지사장이 창원 시내를 지나쳐 공단 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공장들이 분주했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풍경이었죠. 그런데 어딘가 무게감이 있었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우직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정문 앞에 차가 섰어요. 경비실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국장님, 저희 플랜트 EPC 본부장 정우진 상무입니다. 정우진 상무가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송금 사이에 기름때가 배어 있었죠. 사무실에서 펜만 든 손이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긴 여정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공장 편하게 둘러봐 주십시오. 상무님, 이 이른 시간에 나와 계시네요. 정우진 상무가 씩 웃었어요. 저는 원래 여기 삽니다. 공장이 제 집이에요. 저는 순간 그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이 남자는 정말로 공장이 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저를 공장 안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 상무가 저를 공장 안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넓은 내부 도로가 나왔어요. 도로 양 옆으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붉은색 철골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어요. 공장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 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가스터빈 제작동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공간이었어요. 축구장 서너 개를 붙여놓은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 안에 거대한 원통형 부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가스터빈 본체들이었죠.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어요. 그라인더 소리,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우진 상무가 소음 사이로 큰 소리로 설명했어요. 국장님, 여기서 만드는 게 1800메가와트급 고온 가스터빈입니다. 섭씨 1600도에서 버텨야 하는 물건이죠. 세계에서 이걸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5나라뿐입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터빈 블레이드를 가공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작업자가 손으로 마무리 다듬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60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손놀림이 조심스럽고 정확했어요. 정우진 상무가 그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박영식 명장님입니다. 블레이드 가공 경력이 42회입니다. 기계로 0.01mm까지 가공한 뒤에 최종 검사와 마무리는 저 손으로 합니다. 기계보다 정확하거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42회요. 네, 저희 회사 창립 때부터 계셨어요. 아버지는 주베이 현장에 계셨고 아들은 여기서 부품을 만드시고 손자도 지금 대학에서 기계공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영식 명장에게 다가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일에 몰두한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잠시 그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손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보일러 제작동이었어요. 여기는 더 컸습니다. 길이가 100m가 넘는 거대한 구조물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정우진 상무가 그 중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희가 중동 사막 환경에 맞춰 특별 설계한 열외수 증기 발생기입니다. 일반 제품보다 냉각 효율이 30% 높고 모래 침투 방지 필터가 3겹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구조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머리 위 아득히 높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정우진 상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이걸 만든 건 2020년이에요. 당시 아무도 사막 특화 설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은 기존 유럽 설비로도 충분하다는 게 업계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연구팀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젠간 꼭 필요한 날이 온다고.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개발을 밀어붙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상무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체 예산으로 개발했다고요. 정부 지원도 없고 수주 확정도 없는 상태에서요. 저는 그 열외수 증기 발생기를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반세기 전 모래바람에 고생한 아버지 세대가 이번엔 아들 세대에게 경고를 남긴 것 같았습니다. 사막에선 모래가 제일 무섭다고요. 그 경고를 듣고 누군가는 수년 전부터 조용히 준비했던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발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다음으로 들른 건 선반실이었어요. 수십 대의 선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곳에서 한 명의 노인이 선반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낡은 계측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다가갔어요. 어르신, 지금 뭘 만드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 있었지만 손은 젊은이 못지않게 단단해 보였어요. 볼트 만듭니다. 특수 합금 볼트예요. 한 개에 100만 원 넘습니다. 볼트 하나예요. 네. 섭씨 800도 견디는 놈이요. 잘못 만들면 발전소 전체가 날아갑니다. 제가 여기서 40년간 만든 볼트가 200만 개입니다. 단 한 개도 불량을 낸 적이 없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 200만 개, 불량 제로. 이건 그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수치였어요. 공장 투어가 끝날 무렵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정우진 상무가 구내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작업자 수백 명이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임원들도 줄을 서서 식판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임원들도 여기서 먹습니까? 네. 따로 식당이 없습니다. 저희 회장님 오실 때도 여기서 드십니다. 저는 식판을 들고 빈자리에 앉았어요. 맞은편에 박영식 명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봤던 바로 그 분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수? 사우디에서 왔습니다. 그려. 거기 더운데 가서 우리 아버지도 고생하셨어요. 50년 전에. 반가우이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천천히 먹었어요. 이 공장, 이 사람들, 이 문화를 저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정우진 상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국장님, 이제 저희 제안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우진 상무가 저를 본사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20여 명의 임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이사, 공정관리팀장, 품질팀장, 재무임원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벽 한쪽에는 거대한 공사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진 상무가 그 앞에 섰어요. 국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루마일과 나이리아일 두 발전소를 42개월 안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국장님께서 예산으로 잡으신 금액의 70% 수준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의 뒤에 서 있는 일정표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2개월, 예산의 70%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정표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것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월별 공정이 세밀하게 쪼개져 있었고 기자재 조달 경로와 인력 투입 계획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상무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휘가 54개월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쓰비시는 60개월을 요구했고요. 정우진 상무가 저를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있었어요. 국장님, 저희가 남들과 다른 건 하나입니다. 저희는 설계, 조달, 제작, 시공을 한 지붕 아래서 합니다. 지휘는 설계만 해요. 부품은 다른 회사에서 사오고 시공은 또 다른 회사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간 서류 왕복에만 3개월씩 날립니다. 저희는 이걸 회의실 한 번이면 끝냅니다. 그는 일정표 위쪽을 가리켰어요. 두 번째 차별점입니다. 저희는 두 발전소를 동시에 짓습니다. 모듈화된 설계를 써서 같은 부품을 양쪽에 병렬로 공급해요. 루마일에서 한 단계 시공이 끝나면 동일한 팀이 바로 나이리아일로 이동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경험치가 두 번째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만의 방식입니다. 저는 일정표를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빈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상무님, 여기 공정이 너무 촘촘한데요. 만약 기자재 납기에 차질이 생기면 전체 일정이 무너집니다. 정우진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핵심 기자재를 전부 자체 제작합니다. 가스터빈, 보일러, 터빈 블레이드, 제어 시스템 모두 창원에서 직접 만들어요. 외부 업체 의존도가 가장 낮은 회사가 저희입니다. 혹시 국제 정세가 불안해져서 기자재 수출 통제가 걸려도 저희는 영향이 없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저는 알았거든요. 미국이나 독일에 막히면 그 나라 정부의 수출 규제 한 번에 공사가 멈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임원이 일어났어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국장님, 저는 중동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김태현 이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약속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을 맡으면 저는 향후 4년간 창원에 오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리야드에 이사 갑니다. 그리고 사우디 국적 엔지니어 100명을 저희가 직접 교육해서 함께 일하게 하겠습니다. 발전소 준공 후에는 그 엔지니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까지 완료할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가족까지 데려간다. 사우디 엔지니어 100명 교육, 기술 이전까지. 이건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었어요. 동업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고요했어요. 모두가 저희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일정표로 다시 걸어갔어요.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2027년 7월에 시운전이 잡혀 있네요. 이 시점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혹시라도 이 시점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우진 상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 시점을 못 맞추면 지연 보상금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일반 계약서 수준을 넘어서 저희 회사 자기자본까지 걸겠습니다. 서약서를 지금 쓰라고 하셔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영업 멘트가 아니었어요. 회사를 걸겠다는 말은 한국에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저는 감정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회의실에 한국인 20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긴장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있었어요. 자부심과 책임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계획은 사장님이 직접 승인하신 겁니까? 정우진 상무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회의실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특별히 꾸미지 않았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장님,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문성우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사장이 직접 아무 예고도 없이 이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사장이 직접 아무 예고도 없이 이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문성우 대표는 저와 악수를 나눈 뒤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저희 가족들과 함께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어요. 대기업 회장 집에 초대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문성호 대표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유품 중에 국장님이 보시면 좋아하실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문성호 대표의 집을 방문했어요. 창원 외곽의 조용한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서기 직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자으라였습니다. 국장님, 긴급 소식입니다. 지금 리야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사우디 대사를 통해 우리 외교부에 공식 경고를 보냈어요. 저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성우 대표가 저희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어떤 경고야? 자세히 말해봐. 지리 철회건에 대해 사우디 정부가 부당한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한국 두산과 계약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제 핵심 부품의 사우디 수출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어요. 가스터빈 제어 시스템,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고온 센서류 같은 거요.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미국의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노골적으로요. 자으라, 더 있어? 압둘라흐만 차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일 아침이에요. 참석하시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공식 문서로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문성우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창원의 밤 공기가 선선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야드에서
저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과 계약하면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가 틀어진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저는 내일 바로 돌아가서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문성호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국장님, 일단 들어오시죠. 밥은 드시고 가셔야죠. 집 안은 평범했어요. 대기업 오너의 집이라기엔 너무 수수했습니다. 거실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가족 사진들 사이로 낡은 흑백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걸음을 멈췄어요. 사진 속엔 건설 현장에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막이 배경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대표님, 이게 혹시... 네, 저희 아버지입니다. 1977년 주베일 현장이에요. 저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제 아버지가 그 무렵 같은 현장에 계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쩌면 두 분이 서로 마주쳤을지도 몰랐어요. 같은 컨테이너에서 같은 식판을 들고 있었을지도요. 저녁 식사가 차려진 식탁으로 저를 안내하며 문성호 대표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희 아버지는 주베일에서 3년 일하시고 돌아오셨어요. 사우디에서 번 돈으로 저희 집을 짓고 저와 제 동생들을 키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사우디에서 연락 오거든 수주 조건 따지지 말고 일단 가라고요. 그 땅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요. 저는 수저를 들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성호 대표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국장님, 오늘 밤 리야드 상황이 어려운 거 저도 짐작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이 사업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4년 전 이 사업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임원회의에서 수익률을 계산했어요. 결론은 겨우 이익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걸 막겠다고 한 건 하나예요. 사우디에서 수행한 사업이 전 세계에 저희 간판이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다음 세대 먹거리라는 걸 잘 알아요. 국장님이 저희를 믿어주시면 저희는 회사의 모든 걸 걸고 해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대기업 오너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진심임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자리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들어온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두려운 건 돈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두려운 건 정치입니다. 미국이 어떤 수를 쓸지 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압둘라흐만 차관은 저를 쫓아내려 하고 있고요. 문성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대표님 댁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으라로부터 문자가 여러 건 와 있었어요. 마지막 문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압둘라흐만 차관이 왕세자 전하께 직접 면담 요청을 했답니다. 내일 아침 전하께서 우리 결정을 재검토하시겠다고 합니다. 국장님 빨리 돌아오셔야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원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공장의 한 부분이 있었어요. 내일 새벽 그곳을 보지 못하면 저는 모든 무기를 잃고 리야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운전사에게 말했어요. 공항 말고 호텔로 먼저 가주세요. 그리고 두산박 지사장님께 지금 바로 전화 연결 부탁드립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박현수 지사장이 즉시 받았습니다. 박현수 지사장이 즉시 받았습니다. 저는 운전 중인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사장님, 내일 새벽 4시에 공장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현수 지사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밤 이미 제작동 야간 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오셔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방에 들어섰어요. 짐을 풀 틈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리야드에서 온 암호화 문서 몇 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는 주사우디 미국 대사가 외교부에 보낸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내용이 냉정하고 단호했어요. 한국 두산과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 미국은 사우디에 대한 가스터빈 정비 부품, 고온 센서,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출 허가를 재심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사우디 공군이 운용 중인 F-15 전투기의 엔진 정비 부품,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의 업그레이드 지원까지 검토 대상에 올리겠다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죠. 저는 그 문서를 2번, 3번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사실상의 협박이었습니다. 발전소 하나 때문에 사우디 전체의 안보를 흔들겠다는 거였죠. 2번째 문서는 압둘라흐만 차관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었어요. 누가 저에게 몰래 흘려준 거였습니다. 내용이 잔혹했어요. 칼리드 국장이 개인적 감정으로 합리적 판단을 못하고 있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고집하고 있다. 즉각적인 직무 교체가 필요하다고 건의한다. 제 이름 뒤에 붙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30년 쌓아온 제 경력 전체가 몇 줄 문장으로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제 직업 인생이 끝나는 거야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가 진짜 틀어진다면 그 피해는 제 개인을 넘어섰어요. 사우디 국민 전체가 부담을 지게 되는 거였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원의 밤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반짝이는 공장 불빛들이 잔잔한 바다 위에 흩뿌려져 있었어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태우며 밝히는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열었어요. 맨 위에 아버지의 안전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창가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반세기 전 주베 일당에서 누군가가 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준 안전모였죠. 김 씨라는 이름뿐, 성도 나이도 고향도 몰랐던 그 한국인. 지금 이 순간 그분의 후손들이 이 도시 어디쯤에서 살고 있을 거였어요. 어쩌면 창원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안전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호텔방에서 저는 안전모를 향해 소리 없이 읊조렸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7년째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해졌어요. 어딘가에서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칼리드, 너의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로요. 나는 내 마음속에 살고 있단다. 내가 해줬던 대답은 전부 내 안에 있어.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다만 그 답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저는 일어섰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벽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 20분이었습니다. 스레 시간쯤 뒤면 차가 올 거였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리아드 번호였습니다. 자으라도 차관도 아닌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굵고 낮은 아랍어 목소리였어요. 칼리드 국장인가? 네. 누구십니까? 나는 왕세자 전하 집무실의 모하메드 수석이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왕세자 전하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왕궁 서열로 따지면 차관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수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칼리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알려주려고 전화했다. 내일 아침 회의에서 압둘라흐만 차관이 너의 해임 건의서를 전하께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긴급 수주 재공고를 주장할 것이다. 이번엔 지휘에 특혜 조건을 주는 내용이 될 거야.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미 움직임이 거기까지 진전되어 있었던 겁니다. 모하메드 수석이 말을 이었어요. 칼리드, 내일 아침 회의에 내가 가져올 카드가 무엇이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공장은 훌륭했습니다. 두산의 제안도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압둘라흐만의 정치 공세를 뚫을 만한 무기로 만들 만한 카드는 제게 아직 없었습니다. 문성호 대표의 진심과 정우진 상무의 단단함은 회의실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하메드 수석이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칼리드, 전하께서는 공정한 분이시다. 하지만 전하도 사람이다. 국면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려. 내가 내일 결정적인 무언가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 사업은 미국으로 간다. 그리고 너는 자리에서 물러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창원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이 이제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 멀리 공장 한쪽, 아직 제가 보지 못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답을 찾지 못한다면 저는 모든 걸 잃을 거였습니다.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호텔 방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박현수 지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도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국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차가 창원 시내를 빠져나갔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달빛이 차창에 어른거렸어요. 박현수 지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면 그도 말하지 않을 사람이었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사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사장님께선 저희가 계약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미국이 이렇게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리야드에선 저를 쫓아내려는 움직임까지 시작됐어요. 저 한 사람이 무너지면 이 계약은 물거품이 됩니다. 박현수 지사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두산에 들어온 지 28년입니다. 그 사이 수많은 해외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사업이 10개 정도 됐는데요. 그 10개 중에 저희가 수주한 건 3개뿐입니다. 7번은 떨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7번 중에 저희가 잘못해서 떨어진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국가 간 외교, 제재, 로비, 이런 이유로요. 그럴 때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많이 상심했어요. 저도요. 그런데 말이죠. 저희 아버님 말씀이 그게 다 우리 책임이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짜 간절했으면 그런 상황까지 대비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치가 개입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압도적이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실패하실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문제니까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차가 정문을 통과해 공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벽 4시 반. 그런데 공장이 대낮처럼 환했어요.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의아한 눈으로 박현수 지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사장님, 이 시간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야간 초 근무 중이에요. 저희 회사는 3교대로 24시간 돌아갑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현수 지사장이 저를 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어제 보지 못한 건물이었습니다. 정밀 가공동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십 대의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각 기계 앞에 한 명씩 작업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새벽 4시 반에 그들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어제 식당에서 마주쳤던 박영식 명장이었습니다. 명장님, 이 시간까지 일하시는 겁니까? 박영식 명장이 피식 웃었어요.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는 사우디에서 주 90시간씩 일하셨어요. 저는 편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가 쥐고 있는 부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섬세한 금속 부품이었어요. 블레이드 하나를 마지막 손질 중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자나 깨나 정확했어요. 저는 그 정밀 가공동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통로를 지나쳐 다음 건물로 향했어요. 시험동이었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테스트 벤치 위에서 실제 크기의 가스터빈 부품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섭씨 1600도의 초고온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시험이었죠. 엔지니어 대여섯 명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고도 인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험 데이터가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죠. 박현수 지사장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국장님, 이 시험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루마일 프로젝트에 투입될 터빈의 고온 내구 시험이에요. 이미 5,000시간 이상 돌아간 상태입니다. 5,000시간은 일반 기준의 2배가 넘는 수치고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회전수, 진동,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데이터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엔지니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새벽 4시 반.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이 시간에 그는 왜 저렇게 진지하게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걸까요?
명령받았기 때문일까요? 초과 근무 수당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부품이 자기 자식처럼 소중한 거였어요. 자기가 그걸 만들었으니까요. 그게 제대로 작동해야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우디에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내일 아침 왕세자 전화 앞에 들고 갈 카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건 계약서도 일정표도 가격 견적도 아니었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피땀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 명령 없이도 알아서 움직이는 집단의 기질. 이게 저의 무기였어요. 저는 박현수 지사장에게 돌아섰습니다. 지사장님, 저 지금 본 거 전부 영상으로 찍고 싶습니다. 회의용 자료로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편집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희 홍보팀이 즉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비행기 시간 전에 완료됩니다. 저는 공장 밖으로 나왔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창원의 새벽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결심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리야드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리야드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비행시간 12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못 잘 거였어요. 내일 아침 왕궁회의에서 할 말을 한 줄 한 줄 정리해야 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원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 풍경 어딘가에 박영식 명장이, 문성우 대표가, 정우진 상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약속했어요. 이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고요. 리야드에 도착한 건 그 다음날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자으라가 밤새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장님, 오셨습니까? 자으라, 오늘 회의 몇 시야? 아침 9시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주재하십니다. 압둘라흐만 차관은 이미 전하께 면담을 완료했어요. 해임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자으라에게 창원에서 찍어온 영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대형 화면에서 재생할 수 있게 준비해줘.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무부 스털링 보좌관이 작성한 서한 원본을 왕궁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해줘. 복사본 15부. 국장님, 그건 기밀 문서잖아요. 그걸 공개하면 외교 파장이 커집니다. 알고 있어. 그게 목적이야. 자으라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7시간 뒤 회의가 시작될 거였어요. 저는 그 7시간을 회의실 시뮬레이션으로 보냈습니다. 아침 8시 반. 저는 왕궁으로 향했어요. 20분 전 도착해서 회의실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중앙 대형 스크린, 참석자 좌석 배치, 음향 상태, 하나씩 점검했어요. 자으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에 모하메드 수석이 와 계십니다. 전하 도착 전에 국장님을 뵙길 원하세요. 저는 회의실 옆 펼실로 안내됐어요. 모하메드 수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노련한 정치가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칼리드, 오늘 자네 카드가 뭔지 알려주지 않겠나. 전하 앞에서 돌발 변수가 생기면 곤란하다. 저는 그를 마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석님, 제 카드는 진심입니다. 진심이라고. 네, 수석님. 압둘라흐만 차관은 서류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통계, 위험 평가, 외교 시나리오. 그 모든 게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서류에 맞서는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을 가져왔습니다. 모하메드 수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 말인가. 오늘 새벽 3시에 창원 공장에서 제 자식처럼 부품을 만지던 한 노인을, 그리고 그 노인 아들이 이 대서양을 건너 우리 사막에서 4년간 가족과 함께 살겠다고 맹세한 장면을 수석님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하도요. 모하메드 수석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칼리드, 자네 나이가 몇이더라? 55입니다. 아직도 젊구나. 이런 방식을 믿다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섰어요. 칼리드, 전하 앞에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해라.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전하는 서류만 보시는 분이 아니다.
전화도 한 인간이다. 오늘 자네가 보여주는 건 인간 대 인간의 이야기여야 한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정확히 9시. 왕세자 전하께서 입장하셨어요.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기립했고 전하의 자리 착석과 함께 회의가 시작됐어요. 압둘라흐만 차관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유창했어요. 통계가 정확했고요. 그는 한국 두산의 사업을 맡기면 3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첫째, 기술적 전례 부재. 둘째, 미국과의 외교 긴장. 셋째, 지연시 국가 손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준비한 대안을 제시했어요. 공기를 54개월로 연장하고 예산을 20% 증액해 지휘와 재협상안은 아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의 고위 관료 12명 중 9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둘라흐만 차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저에게 눈짓을 하셨어요. 칼리드, 자네의 의견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 저는 오늘 통계나 분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상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둘라흐만 차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영상이 뭐하러? 하지만 전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틀어라.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창원 공장의 새벽이 회의실 한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원 공장의 새벽이 회의실 한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영식 명장의 손이 클로즈업 됐어요. 거친 손가락으로 블레이드 표면을 쓰다듬는 장면이었습니다. 자막이 깔렸어요. 박영식, 42년 경력. 아버지는 1974년 주베일 현장. 분량 제로 200만 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고위 관료들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정우진 상무였어요. 그가 가스터빈 제작동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용접을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무 본인이 용접봉을 들고 있었어요. 자막이 이어졌습니다. 정우진, 두산에너빌리티 EPC 본부장. 현장에서 36년. 자택 주소를 공장으로 등록. 저는 방 안을 살폈어요. 압둘라흐만 차관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반격을 그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는 서류 전쟁에 대비했을 뿐이었어요. 화면이 정밀 가공동으로 옮겨갔습니다. 새벽 4시 반. 30명이 넘는 작업자들이 각자의 기계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담아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머리가 하얗게 센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김태현 이사가 카메라를 마주 보며 말했어요. 저는 향후 4년간 창원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리야드에 이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엔지니어 100명을 제 손으로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두산이 사우디에 드리는 약속입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화면이 꺼지자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5분은 좋게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왕세자 전하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칼리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저렇게 일하고 있나? 전하, 이 영상은 이틀 전 새벽에 촬영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저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명령받아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에겐 그게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안전모를 꺼냈어요. 관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왕궁 회의실에 건설 현장 안전모가 등장한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1975년 주베일 항만 건설 현장에서 한 한국인 철근공에게 받으신 겁니다. 그 한국인은 크레인 사고에서 제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고 자신은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아이가 당연한 거지. 제 아버지는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회의실에 가늘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압둘라흐만 차관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전하,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해줬던 그 한국인의 아들 세대가 지금 창원 공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업에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두산 대표는 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이익률이 겨우 남는 수준이라고요. 그럼에도 이 사업을 맡겠다고 한 건 우리 다음 세대의 간판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하, 이런 마음을 가진 동업자를 저희가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압둘라흐만 차관이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전하, 감정에 치우친 판단입니다. 안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 통제를 걸면 우리 공군 F-15가 멈춥니다. 이건 국가 운명이 걸린 사안입니다. 저는 그때 자흐라에게 눈짓을 했어요. 자흐라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참석자 전원에게 한 장씩 서류를 배포했어요. 미국 국무부 스털링 보좌관이 보낸 공식 서한 원본이었습니다. 관료들이 그 서한을 읽어 내려갔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압둘라흐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안보 위협은 이미 실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우리의 계약 가능성만 듣고 이미 저 서한을 보냈습니다. 즉 저희가 한국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미국은 이 기회를 빌미로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우리는 자체 기자재 공급망을 얻어 미국 의존도를 줄이게 됩니다. 미국을 선택하면 그 의존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진짜 안보는 외국의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매이지 않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왕세자 전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전하께서 서한을 다시 한번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한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회의실이 또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압둘라흐만 차관이 자리에 주저앉듯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 서한이 공개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게 분명했어요. 왕세자 전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따라 기립했어요. 나는 오늘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루마일과 나이리아일 가스복합발전소 프로젝트는 한국전력 컨소시엄과 두산에너빌리티에 맡긴다. 공기는 42개월, 예산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이 결정은 변경되지 않는다. 저는 숨을 쉬는 걸 잊을 뻔했어요. 전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또한 나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지정한다. 향후 5년간 발전, 석유화학, 담수화 분야의 주요 사업은 한국과의 협력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이것은 비전 2030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회의실의 관료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안전모가 탁자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반세기를 건너온 그 노란색 유품이 마침내 제 몫을 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전하께서 회의실을 나가시며 저를 한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전하께서 회의실을 나가시며 저를 한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그 짧은 끄덕임 하나가 제 30년 인생을 통째로 보상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2028년 3월, 저는 다시 리야드에서 북동쪽으로 80km 떨어진 루마 사막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발전소가 우뚝 서 있었어요. 높이 100m가 넘는 굴뚝 2개가 푸른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흰 수증기가 부드럽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루마 한발전소 준공식 날이었습니다. 1800메가와트급, 한 기만으로도 리야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나이리아일은 한 달 뒤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약속된 42개월이 정확히 지켜졌어요. 준공식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사막 바람에 두 깃발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아랍어와 한국어 안내 방송이 번갈아 나왔어요.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무대 한쪽에 두산 관계자들이 서 있었어요. 문성우 대표, 정우진 상무, 그리고 김태연 이사. 김태연 이사는 약속대로 4년간 리야드에 거주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리야드 국제학교에 다녔고 아랍어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그가 교육시킨 사우디 엔지니어 120명이 오늘 함께 자리에 섰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연설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발전소 한 곳을 준공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50년의 우정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있다. 반세기 전 이 사막에서 함께 땀 흘렸던 두 나라의 사람들이 오늘 그 자식 세대와 함께 다시 만났다. 한국과 사우디의 다음 50년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그 박수 속에서 조용히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관중석 뒤편으로 걸었어요.
그곳에 문성호 대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문성호 대표가 손에 든 작은 상자를 저에게 건넸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고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제가 아버지 유품에서 본 것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같은 주베일 현장, 같은 시기. 그런데 각도가 달랐어요. 이번엔 한국인 쪽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사진 속 왼쪽 끝에 제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젊은 아버지, 30대 초반쯤이셨을 거예요. 그 옆에 한 한국인 청년이 제 아버지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 한국어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문성호 대표가 그 글씨를 아랍어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주베일 1975년 여름. 내 동생 같은 친구와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저희 친구 파이살. 저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문성호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사진 속 그 한국인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국장님 처음 배웠을 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 안 드렸죠. 그런데 이번 영상 자료를 만들면서 국장님 아버님 성함을 듣고 확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일기에 정확히 같은 성함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그 한국인 김 씨가 제 아버지 목숨을 구해준 그분이 바로 문성호 대표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두산 그룹 오너 집안의 그 어른이. 그분이 철근공으로 시작해서 회사를 일구셨고 그 회사의 아들 대표가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유품이 왜 지금 이 순간에 돌아왔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문성호 대표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일기에 마지막으로 파이살 씨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977년 말이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어린 아들 이름을 물었다. 칼리드라고 했다. 이 친구 아들이 자라서 언젠가 내 손주 만나는 날이 오면 좋겠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든 아버지의 안전모를 꺼냈어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네. 50년 전 대표님의 아버님께서 제 아버지께 주셨던 이 안전모를 이제 제가 대표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두 집안의 인연이 두 나라의 인연으로 확장됐습니다. 이 안전모는 이제 개인 유품이 아니라 두 나라의 유산입니다. 대표님께서 이걸 두산 본사 박물관에 전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성호 대표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안전모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 안전모 안에 한 줄 더 적어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그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안전모 안쪽에 한글로 뭔가를 적었어요.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대표님이 저에게 번역해 주셨어요. 주베일 1975 루마 2028점. 두 아버지의 약속, 두 아들이 지키다. 저는 그 안전모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건넸어요. 반세기 전 사막에서 한국인이 사우디인에게 주었던 안전모가 오늘 다시 한국인에게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안에 두 나라의 약속이 새겨진 채였어요. 준공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떠난 뒤 저는 혼자 발전소 앞에 서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굴뚝에서 흰 수증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 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전기는 오늘 밤 리야드의 수백만 가정을 밝힐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불빛 아래서 책을 읽고 가족들이 그 불빛 아래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저는 사막 위로 떠오르는 저녁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칼리드야, 진짜 파트너는 위기 때 드러난단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세기 전 아버지 세대가 심은 씨앗이 오늘 제 손에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다음 세대가 또 새로운 씨앗을 심을 거예요.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양도 바람도 모래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 사막 위에 서 있는 우리는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 멀리 발전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 사막에서 땀 흘리셨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벌어들이신 달러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오늘, 그분들의 자식 세대가 다시 그 사막에 서서 이번엔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세대를 건너서도 이어진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먼저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과 가상이 섞인 소설 형식의 컨텐츠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 루마일과 나이리아일 가스복합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 1800메가와트급 두 기를 2028년 준공 목표로 짓고 있는 것, 한전 컨소시엄이 참여한 2조 2천억 원 규모 사업이라는 것, 최근 5년간 사우디에서만 6조 7천억 원 규모를 수주했다는 것은 모두 실제 팩트입니다. 그러나 주인공 칼리드 국장을 비롯한 인물들의 이름과 대사,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 전개는 극적 구성을 위해 제가 창작한 부분입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겁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 기업들이 어렵다고 포기한 사업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주 떠맡아서 결국 해내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만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카타르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명장님들, 가족까지 데리고 사막으로 이사가는 우리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의 마음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 이야기를 더 많이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알고리즘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새 영상 올릴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